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르몬 요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사실은 이제 트랜스젠더 메디슨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의 유일하게 하지 않는 진료이고, 뇌하 수체에서 모든 호르몬 질환, 아까 제가 말씀하신 컨제니탈 아드레날 하이퍼플라지아나 터너나 클라인펠터 다 봤는데, 사실은 트랜스젠더인 분들을 만나거나 제가 호르몬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저한테도 불군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아직 호르몬 치료는 어떤 걸 하지 않으셨던 분이죠. 근데 저는 그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한 201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왔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그 사람들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신과에 두 분을 컨설트를 드렸거든요. 두 분이 형제였는데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네, 열심히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현무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바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러나 실제로 저와 같은 의사가 그러면 이쪽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정보를 찾았을 때 저희는 이제 펀메드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학회의 가이드라인은 사실 굉장히 업데이트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지금 당뇨병학회 진료지침 간사로 일하면서 어저께까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다가 갑자기 이걸 또 하게 됐는데요. 텍스트는 굉장히 오래된 지식들이 그래도 쌓여서 텍스트로 나오는데, 제가 놀랬던 건 이미 텍스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황들, 그리고 누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트랜스젠더 성인과 또 트랜스젠더 소아에서는 어떤 치료가 되고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저를 비롯한 우리는 무엇까지 하고 있는지를 리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근데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좀 대단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참여하는 엔도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유럽 학회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노란색 컬러를 입힌 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진료 지침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지침이라는 어느 나라의 그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학회의 한 부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회라 그래도 굉장히 메이저 학회가 있고 약간 연구회 정도 되는 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런 학회들은요, 메이저 학회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메이저 학회고, 그런 학회의 영향을 저희도 사실은 다 리뷰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이저 학회가 엔도크라인 소사이티, 유럽에 있는 학회 이 가이드라인을 다 인도스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냥 쓰신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내러티브 리뷰를 쓴 게 아닙니다. 에비던스를 최소한, 물론 RCT 정도의 그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에비던스를 근거로 자기네들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근거를 들이대면은 일단은 좀 잠잠해지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이고, 아마도 저렇게 멋있게 서 있는 저분이 좀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인 것 같고,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그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국가와 그 다음에 모든 소사이어티 임플리멘테이션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설마 저희가 보는 그 텍스트까지 이런 게 있겠어 하고 봤더니 200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업데이트 된 건데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엔도크리놀로지라고 있고, 방금 그 분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었던 그 분이 이제 오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어떤 의료 정보를 찾아보면 저분들이 다 뿌린 정보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솔직히 에비던스라고 하면 그런 자료나 환자나 뭐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정보는 다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도 자기가 하려는 행위가 옳다고 믿고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멀 컨트롤 혹은 그거와 이제 컴패러블한 컨트롤을 두는 그런 연구만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든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들도 정보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부인과의 메이저 텍스트입니다. 저희랑 마찬가지죠. 2000년도에 업데이트됐고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만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2017년도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에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가이드라인이라 하는 이 치료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를 가르쳐 두는 거고요. 그럼 왜 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현명하죠. 데피니션을 다 정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용어를 정리를 해야 논리가 생기고 논리가 있어야 그것을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어떤 의학 논문에서도 젠더라는 터미놀로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바이올로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철학이나 인문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써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개념부터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바이올로지컬 섹스는 이런 그 메일니스나 피메일니스 어떤 피지컬 애스펙트고 그리고 잘못된 텀이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를 댑니다. 그 46XY의 컨제니탈 아드레날 하이퍼플라지아가 여성에서 비릴라이제이션 되면 피노타입은 남성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근거를 대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저런 터미놀로지는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를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보면 시스젠더라고 있잖아요. 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뭐 바뀌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시스젠더는 not transgender라고 데피니션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데피니션을 해줘야지 무엇이 아니다는 데피니션이 사실 아닌데 어쨌든 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스 트랜스는 옛날 학생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기화학에서 이제 같은 면에 있으면 시스 다른 쪽 그 방향 쪽에서 이제 다른 쪽에 있으면 트랜스인데 제가 잘못 알았나? 아까 교수님이 들어주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았고 말을 만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반대로 시스젠더. 트랜스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프레젠테이션이 일치할 땐 시스. 일치하지 않으니까 트랜스라는 겁니다. 아, 되게 막, 좀 기분 별로 안 좋지만 또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Gender Affirming Treat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길래 Affirming? 이미 처음부터 Affirm 됐는데 또 뭘 Affirming? 근데 Gender Affirming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Gender Reassignment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Gender Dysphoria, 불편한 거죠. 젠더가 나랑 이 생각이 안 맞고 젠더 익스프레션하고 아이덴티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 해가지고 뭐 젠더 GI 그런 식으로 GT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용어들이 이제 젠더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대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치료를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현모 교수님이 쓰신 충돌하는 세계관도 공부했지만 다른 쪽 세계관도 알아야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젠더는 좀 상위 개념의 뭐 이런 젠더 아이덴티티랑 익스프레션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했고 트랜스섹슈얼이라는 말은 옛날엔 썼다고 하는데 올드 터미놀로지를 딱 치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섹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바뀌거든요. 여기서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섹스라는 텀 쓰지 말고 트랜스섹슈얼 이런 거 안 쓰고요. 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용어를 일단 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non-conforming identity의 prevalence는 어떤지를 봤더니 2017년, 2016년 보건데요. 2017년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성인의 0.6% 그리고 유스의 한 0.7% 정도 되고 인터내셔널 리뷰를 했을 때는
이것도 그렇죠. birth assigned male에서 한 0.5에서 1.3. birth assigned female에서 1.2% 정도고 한 2,500만 명 정도 전 세계 정도 있다. 근데 요즘은 특히 옛날에는 남성이 여성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반대경우에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 젠더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의사고 저는 잘 몰랐는데 또 다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하고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젠더 아이덴티티에서 여러 썰들이 있었습니다. 지네틱 면에서 어프로치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엔도크리놀로지스트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 하는 분이 있는데 지네틱스 면에서는 사실 보고에서 되게 컨시스턴트한 데이터를 못 찾아서 사실은 조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엔도크리놀로지 쪽에서는 아까 그런 문제 피노타입과 성염색체는 46XX인데 아까 그런 컨제니탈 아드는 하이퍼플라지아라든지 다른 문제로 이런 남성 호르몬이 많고 자기는 남성으로 평생 살다가 나중에 뭐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진단받고 이제 충격을 받거든요. 내가 여자였어? 막 이렇게 그런 걸 예를 드는데 근데 이제 뉴로사이언스라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이런 섹스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이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 MRI 등을 해봤더니 뭐 어느 부위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그렇고 그러면 이런 현황과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잖아요.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성인과 소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내과 의사지만 제가 매일같이 브레인을 보는 신경과 의사처럼 이 뇌하수체를 볼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분비 내에서도 이 분야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일 어렵고 귀찮아서 제가 주니어일 때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를 하라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환들을 희귀질환을 보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환을 보는 메이저 병원이 한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본의 아니게 많이 봤는데 그나마 이제 모든 프로락틴, 사이로이드, 아드레날, 아크로메갈리, 또 쿠싱 여러 환자들을 보는데 그런 환자들의 대부분 또 성호르몬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 치료까지 하려니까 저는 너무 사실 양이 많아서 산부인과 선생님과 비뇨기과 선생님 같이 지금 보고 있어서 이제 또 제가 따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투이터리 글랜드는 이제 이런 모든 장기의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내분비 쪽이 좀 어려운 이유가 무조건 나오거나 무조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좀 연장선상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펄세타하게 나오거나 다이얼나 베리에이션이 있거나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르몬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트랜스젠더 케어, 성인 케어는 누가 하나?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 누가 하나? 정말 봤더니 저는 안 했는데 진짜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분들도 방황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만나주고 케어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제가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동료들도 무관심했고 근데 누군가한테는 가셨을 겁니다. 봤더니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럽 사람들 내지 미국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라. 엑스퍼티스들이. 그리고 젠더 디스포리아가 있는지도 진단해라. 진단하는 것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으면 호르몬을 주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모를 때 이미 다 수술 먼저 하고 와서 나중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만드는 줄 저조차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첫 선이 아마도 정신과 내지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리고 혹시 저 같은 사람 만약에 제가 그런 타이틀을 진료로 내면 엄청 많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 펠로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환자 만난 적 있어? 없습니다.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 병원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환자분 혹시 오신 적 있나요? 한 번은 호르몬 받으러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본 적 없어요.
선배관님 두 분 다 그렇게 이런 그 호르몬에 대해서 또 성 호르몬 이런 거를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예전에 일단은 정신과를 보냈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은 이거 확실하면 정신과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고 왔다는 겁니다. 정신과적 질환에 과거력이 있거나 좀 불분명한 경우를 빼놓고는 꼭 보낼 필요는 없다. 소아는 보내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크게 났습니다. 정신과도 안 가고 저한테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호르몬 테라피를 하는 목적이 그럼 뭐냐, 왜 하라고 하냐 물어봤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호르몬 주고 와서 뭘 평가해야 되나? 그 인디비주얼 젠더의 디스포리아가 해결되는지, 이 무드가 좋아졌는지. 무드? 갑자기 정말 그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랜스젠더 어덜트를 케어를 이제 할 때 제가 이거를 하시는 또 굉장히 산부인과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을 케어하고 제가 뵙지는 못했고 통화만 했는데 되게 좋은 분 같았습니다. 저처럼 무관심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 케어할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았어요. 방향은 다르지만 저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분이 또 그분들을 잘 케어해서 그 아웃컴을 올바르게 해줄 거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부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블러드 레벨을 피지올로직 도수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범위에서 하고 리스크 베네핏을 보면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험한 것들은 아래에 보면 셀프 트리트먼트 하고 아무 프리스크립션 없이 받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과연 롱텀하게 그럴지는 조금 걱정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겠어요. 왜냐면 같은 내용이 사실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콜티졸이나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를 만드는 것은 많이 보는데 오늘은 달리 이제 그 패스웨이에서 블럭되고 오히려 성 호르몬 쪽으로 이제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페민 호르몬 테라피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건 표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페민은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되는 이제 트랜스젠더 피메일을 말합니다.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에스트로겐을 주고요.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치료를, 그러니까 안드로겐을 낮추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에 이제 이런 뭐 카디오베스큘러 그 리스크가 높다든지 뭐 트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높다든지 했던 거는 과거에 컨주게이티드 혹은 뭐 이렇게 합성 그런 이제 그 에스트라디올 같은 게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이제 좀 안전하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홍 교수님도 들어오셨지만은 실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의 용량이 이제 나와 있고요. 먹는 약이 있고 바르는 게 있고 피부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사제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 안드로겐 테라피를 해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 높였지만 남성 호르몬이 지금 아직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스피로락톤이라든지 또 이제 유럽에 있고 아시아에 있는데 미국엔 없다고 하는데요.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를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올려주는. 근데 저는 스피로락톤을 내과 의사로서는 좀 샀는데 그건 이제 그 안티 하이퍼텐시브 에이전트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뇨제고 칼륨을 높일 수 있어서 한 알이 25인데 저 정도 영양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거를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비뇨기과 선생님 쓰실 때 저걸 모니터링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좀 염려가 됐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하이퍼텐션이나 이런 건 없을 테지만 이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고혈압약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러면 고혈압약에 뭐 ARB라든지 이런 포타슘 올릴 수 있는 약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안전하게 들어갈지 조금 염려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GnRH 에고니스트 이거는 아까 뇌하수체에서 이제 시선 하부에서 뇌하수체 쪽으로 이제 그 황체 호르몬이라든지 여포 자극 호르몬을 자극하는 이제 호르몬인데 이 뇌하수체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펄세타르게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데 저거를 컨티뉴어스하게 주면은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데, 아까 그 GnRH 에고니스트는 주로 이제 그 사춘기 전에서 아직 성에 대해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장을 딱 멈추게 하고 너의 아이덴티티를 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런 치료를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5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는 이미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머리 나게 하려고 좀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제 머리가 대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고 이제 쓰는데 사실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으로서.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은 사실 우리가 여성 호르몬 테라피 HRT 할 때 이제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분들한테는 이제 특별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프로게스테론하고 컨주게이트 에스트로겐을 같이 썼을 때는 뭐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스롬보 엠볼릭한 이벤트의 리스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가이드라인 얘기하면 세이프티만 가지고 이건 안 돼 라고 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가이드라인과 세이프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각 약제별로 지금 표에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좀 비교적 톨러러블한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임상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컨트롤러블한 것처럼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트롬보 엠볼릭 디지즈입니다. 이거는 저도 가끔 하는 HRT에서도 몇 번 겪거든요. 딥뱅 트롬보시스 같은 것도 생기고, 그 풀머넌 트롬보 엠볼리즘, 여성 호르몬 먹는데 비행기 오래 타다가 갑자기 가슴 아파서 왔더니 풀머넌 트롬보 엠볼리즘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컨주게이트 에스트로겐이나 신세틱 에스트로겐 쓰는 경우에서 훨씬 리스크가 높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에스트라디올을 쓰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중의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에스트라디올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퍼프로락티네미아, 이거는 에스트로겐도 그럴 수 있고 프로제스테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여성 호르몬을 쓰면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높아질 수 있고, 이 사람들에서 코로네리 아테디지스, 그다음에 세레브럴 베스큘러 디지즈, 그다음에 콜레리티아시스, TG 높은 것도 좀 흔히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나 리버 디스펑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그런 모니터링 해줘야 뭐 되느냐까지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낮은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또 수프라 피지올로지 도즈까지 가지 않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 매스큘린 호르몬 테라피라는 건 이제 반대죠. 여성인데 남성으로 되는 거. 비교적 심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그냥 주면 되고,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뭐 더 장시간 쓰는 것도 있고, 배터리가 좀 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 남성 호르몬의 이제 문제점은 남성 호르몬 자체가 원래 에리스로사이토시스가 있어서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릿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오버해서 올라가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하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버 디지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LFT를 팔로우하게 되어 있고요. 코로너리 아테디지나 하이퍼텐션. 근데 이제 브레스트나 유테라인 캔서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쪽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이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낮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보다 이런 약들을 그런 리스크가 적은 것들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트랜스젠더들이 왔을 때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성분들도 오셨을 때 이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400에서 700 나노그램 per 데실리터 이 피지올로지 도즈에서 맞추라고 되어 있어서 그나마 병원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아마 모니터링을 받으실 겁니다. 아까 그런 메이저 그 어드버스 이펙트도 모니터링을 받으실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아는 조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소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그러니까 젠더 아이덴티티가 결정되기 전까지 딜레이 시켜줍니다. 언제부터 딜레이 시키냐면은 테너 스테이지 2, 그러니까 테스티큘러 볼륨이 한 4ml 정도 될 때,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브레스트 버딩이 막 시작될 때 그때 딱 멈춰줍니다. GnRH 아고니스트를 줘서. 그리고 성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너가 원하는 성에 맞는 성호르몬을 주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하고요. 심지어 요즘은 사춘기 지나서 다 발달한다는 하니까 좀 굉장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거 전에 미리 결정되면 그거에 맞는 성호르몬을 먼저 주는 거를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가 정당화되도록. 그래서 매 3개월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왔을 때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성장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르몬도 측정을 하고 또 발달이나 이런 게 지금 멈추게 했기 때문에 사실 뼈나 이런 게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찍으라고 그러니까 골밀도 같은 것도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이제 빠른 시일 내 연령대별로 점점 호르몬 용량을 높여서 자기가 원하는 성 쪽으로 가는 이제 성호르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아까 어른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테라피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시기에 환자가 왔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냐 아니면 약간 사춘기 지나서 오냐 뭐 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7베타 에스트라디올을 주고 남성 호르몬 주는 것도 시기별로 다 가이드라인이 이미 만들어놔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열어주라는 겁니다.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엑스퍼티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뭐 내분비,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뭐 등등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포트 어마어마하게 연구비 또 서포트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아에서는 스켈레탈 헬스, 아까 성장 이런 거 중요하고 뼈, 그 다음에 퍼틸리티도 자기가 반대이성을 하면 이제 퍼틸리티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춘기가 지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거를 퍼틸리티 남겨두고 싶냐 그러면 이제 뭐 스펌 뱅킹이라든지 뭐 우사이트 이런 거를 뱅킹을 해놓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호르몬을 쓰면 이제 바디 컴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학회 현황 그리고 성인에서의 세라피 소아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쪽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이런 젠더 어퍼밍 케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를 무려 NEJ에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멀티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가 하기만 하면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도 있고요. 뭐 베스트 닥터, 뭐 베스트 하스피털 뭐 이런 거 다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나 우리의 상황 어떠냐? 관심이 없어서 그런 환자를 만날 일도 없거나 적었고 주요 학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저는 강제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관심을 갖게 됐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나 의학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저기에는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어느 선생님이건 몇 분이 그거 마음만 맞아도 그 학회에서 이제 메이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분비학회나 당뇨병학회나 모든 학회, 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뭐 가정의학회 다 인도스먼트 갈 겁니다. 그래서 각 학회에 만약에 몸담고 계시면 이거에 대한 주류로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겠지만 의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